우리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제 대표자님들이 이제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좀 많이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늘을 출발로 해서 계속 이제 이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 분들에게 우리의 정책을 계속 전달하고 이야기 듣고 또 이제 선거 끝나면 이제 추궁도 하러 이렇게 이제 가면서 이제 사회적 경제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혁신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하는 이 첫 자리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로 사회적 경제 총선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토론회에는 우리 이제 시작은 그 비상회의 이제 상임대표 님께서 이제 나오셔서 이제 앞서 이제 1시간 전에 진행했던 우리 이제 대표자 총회 에서 채택한 정책 그 이제 요구안을 제안서를 발표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우 상임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우입니다. 네. 네. 박수를 힘있게 쳐야지 우리가 없는 힘이라도 나오죠. 그죠? 네. 자, 여기 모두 모이신 분들은 다 대표님이시고 혹시 대표님이 아니고 우리 조직 안에 구성원이라도 우리 조직은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모두가 주인인 조직이니까. 그래서 모두가 대표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제는 좀 힘을 내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모여있신 거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 역시 저 스스로 또 칭찬하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정책 제안서를 만들고 설문에 전부 다 참여해 주시고 네, 이런 걸 또 이렇게 토론 자료를 또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하겠다고 또 찾아오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짧게 20분 내에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그 총회를 했었지만 한 30분 걸려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한번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요새 제가 이제 청소년의 원래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친구들도 발달장애 청년들이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되지 않습니까? 추정치가 46만 명, 서울만 해도 그 정도라고 하는데 전국이 엄청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어렵냐 보면 살아있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딘가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고 뭐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인데 우리 기업들이 우리 사회적 경제가 저는 요새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기업이 돼가고 있구나. 어딘가 은근슬쩍 사라져서 아무도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묻혀서 나중에 이제 굉장히 취약하게 슬슬 사라질라다 이런 좀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취약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목소리를 좀 내고 단일화된 목소리를 좀 내고 네, 조금씩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화합하고 네, 그래서 거세게 요구하고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제일 어려운 게 실패할까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은둔형 외톨이 분들이 우리도 되게 그런 분들을 구성원으로 갖고 있으니까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기업으로서 우리가 원래 우리의 사회적 가치를 지키고 그렇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의 첫걸음으로 정책 요구안을 좀 우리가 합의한 걸 발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겠는데요. 제가 요게 조금 서툴러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문은 일단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총 21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원 81명, 종사자 63명, 시민 및 자원활동가가 66명 정도 해서 전반적으로는 고르게 각 영역별 대표들이 함께 설문에 참여해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 삭감 및 축소 예산 삭감 및 축소에 대한 의견을 좀 보시면 이쪽에 왼쪽에 초록색 71%가 예산 삭감에 대한 것 전반적으로는 71%가 그 다음에 급작스럽게 한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28%.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예산 삭감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 7%, 그다음에 R&D가 19%,
중간 지원 조직이 21%를 해서 요 세 가지가 가장 문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게 사회적 경제를 축소하려는 것이 문제고 이 예산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 중간 지원 조직 없앤 거, 그다음에 R&D 사업개발비 없앤 거 이런 것들은 큰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사회적 기업 기본 계획에 관한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왼쪽에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오른쪽이죠. 관심이 없는 이유는 57% 정도인데요. 전반적으로는 관심이 없다, 잘 모른다. 잘 모르는 이유는 뭐냐?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나마 좀 알고 있다 하는 부분들에서는 뭐가 잘못되고 있냐? 그러면 진단과 방향 모두 아니면 진단은 동의하는데 방향이 잘못. 그래서 합치면 전반적으로는 약 한 80%가 방향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협동조합 기본 계획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58% 정도가 관심이 없다 또는 전혀 모른다. 마찬가지입니다. 홍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고 방향이 잘못됐다가 62% 정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정책평가 점수는 어마어마하죠. 10점 만점 점수였는데 통계를 내니까 종합평가 1.57점. 이거는 뭐 낙제 점수라고도 할 수가 없이 그만큼 거세게 지금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필요성 부분은 96%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8년째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으니까 협동조합이 13년, 10년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근거도 없이 지금 사업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내용, 이 부분은 조금씩 재미가 있는데요. 보시면 구성원들이 임원이나 10년 이상의 근속자나 아니면 5년, 1년 뭐 이렇게들 되어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은 22%가 정의와 가치,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가장 높게 생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보시면 여기 초록색 있죠? 가장 높은 사람. 여기 사람들이 1년 미만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또는 우리와 같은 일을 하려고 들어오는 동료들의 첫 시작들은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식을 갖고 있다. 그 이후에 반면에 연대에 대한 것들은 대표자님들이 굉장히 낮아요. 임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서 10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은 연대에 대해서 그럼 관심이 없다가 아니라 좀 지쳐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신규로 시장에 들어오는 분들은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욕구가 굉장히 있으시고 오래 하셨던 분들은 연대에도 약간 지쳐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했다. 사회적 경제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어디까지가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 각자 생각도 있고 저도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설문할 결과로 보니까 59%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공동체 전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은 꼭 법인이나 무슨 기업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상조회, 공제회, 자조 모임, 공동육아, 마을 조직 뭐 이런 것들 전체가 우리는 사회적 경제라고 바라보고 있다. 그 다음에 29% 정도는 그래도 그 중에서 법인을 만든 데가 그래도 사회적 경제지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조금 더 재미있게 볼 만한 것들은 기존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사회적 경제 비상행동 조직에도 어떤 분들이 들어와 있나 우리 스스로 한번 고찰해 볼 필요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이런 등등의 정부에서 만들어주는 어떤 틀 또는 법인격이 된 부분들에만 사회적 경제라고 생각하는 건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5명, 1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만 사회적 경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협소했다. 그럼 우리 전체의 느낌은 이런 사회적 가치를 함께하는 단체들은 모두가 사회적 경제라고 바라본다. 자, 그 다음에 주관부처는 어디가 맞는 게 좋겠느냐라는 질문에는 현재는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 실질적으로 이 일을 전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똑같이 응답한 사람들은 10%밖에 안 되고 자 앞으로는 기획재정부나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나 아니면 국무총리 직속의 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컨트롤 타워가 돼야만 실질적인 연대나
상상성 있는 운영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에 보시면 가장 시급한 그러면 정책은 뭐냐 질문을 했죠. 여기에는 네 가지 정도가 가장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적 금융 15%, 그 다음에 사회적 사업 개발이나 기술 개발 등 R&D가 14%, 그 다음에 취약계층 고용이나 일자리 확대 지원이 15%, 그 다음에 중간 지원 조직이 지금 전체가 다 없어졌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게 15% 이렇게 비슷한 비율로 네 가지가 가장 크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 중에서 임원급 이상 10년 이상 된 분들의 욕구는 사회적 금융에 대한 게 좀 많았다라는 내용 확인할 수가 있고, 아까도 본 것처럼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막 들어오신 1년 미만의 분들은 사업 개발이나 기술 개발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원 체계 보겠습니다. 지원 체계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각 시도별로 다 있습니다. 전국의 16개 시도 지부 중에 근데 대전 없죠. 대전 없는 것을 포함해서 4개가 없고 12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역 분산형, 민간 주도형 어느 형태로 해야겠느냐에서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민간 주도형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42%, 아니면 지역 분산형, 중앙 집중형, 전문기관형 이렇게 분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금융을 지원하는 기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느냐, 또 민간 중개기관이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욕구가 33% 나왔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지원 정책을 보겠습니다. 지원 정책에서는 간접 지원 분야하고 직접 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직접 지원에서는 아무래도 인건비나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등 이미 욕구가 파악된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었고요. 이 직접 지원 분야 안에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간접 지원 분야를 보면은,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지금, 분홍색, 예.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 경제 특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33%로 가장 많이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요양이나 돌봄이나 이런 등등의 사회서비스에 사회적 경제 기업들 또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정책 제안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러면 6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 분야이고요. 아까도 확인하셨던 내용이지만 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뭐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8년 넘게 계류됐으니까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된다. 요게 또 뒤에도 계속 있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거버넌스와 지원 체계에서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경제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좀 원활하거나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어떤 게 필요하냐? 예산이나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모든 광역 시도별로 설치되어야만 한다.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 14개만 있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 혁신센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점 기관도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 다른 시도에 있는 건 저도 잘 몰랐지만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있는데 사무실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각 시도별로 있어야겠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조세 제도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협동조합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옮겨갈 그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동인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것을 갖고 가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저희도 그런데, 제가 운영하는 담비 사회적 협동조합도 일반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졌다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게 뭔가 좋은 거는 같은데 뚜렷한 동기부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넘어가면서 부동산이 있거나 이러면 거기에 취등록세를 어차피 우리가 저 조직만 전환하는 건데 수천만 원씩 내게 된다면 그것을 막는 요인이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입법으로 수정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금이나 배당 세액에 대해서 이중과세하는 그런 좀 문제가 있다. 자, 다음에 법인 적립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나중에 부과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적 금융 기금 조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사회적 금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끼리 서로 돌보고 지속 가능한 상황을 만들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의 가치는 굉장히 크지만 이익 유보금이 다 적어요. 다 고만고만하고 작고 큰 수익을 못 내고 있으니까 재투자를 하거나 이런 기금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광범위한 사회적 금융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상호자조 기금을 예를 들면 한 20억 정도를 정부 출연을 먼저 하고 거기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조합원들을 모아서 실행을 한 다음에 40억, 뭐 50억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그 출연금이 갚더라도 처음에 시드머니는 필요하다라는 게 우리 정책 요구 사항입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우리의 선진 사례로는 스페인의 사회적 금융 체계 같은 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협동조합 공제와 금융활동 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컨설팅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공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하는 공제를 만들고 싶은데 사실은 각 대표들로 좀 다 모이셨는데 대표들 조직만을 위한 또는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 자체를 위한 공제를 만들게 되니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성원 전체가 함께할 수 있는 공제로 만들어져야 되겠고 이걸 그냥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컨설팅이나 할 수 있는 방향들을 같이 지도해가면서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걸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협동조합 기본법에 금융보험업이 제한되어 있는데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도 제한되어 있다. 여기 이제 본다면 구체적인 예로 본다면 금융만 제한하면 되지 파생 상품인 이런 서비스업까지 제한하는 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들어가는데 장벽이 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화폐죠. 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뭐였죠? 우리가 쓰고 있는 게 한바페이. 예, 한바페이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손해사정업, 생명보험, 손해보험 대리점 서비스, 그 다음에 보험 조사보고 서비스 이런 것들 전자지급 결제 서비스라든가 한바페이도 지금 그게 안 돼서 좀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한 완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시민 공유 자산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과 세제 개혁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재생 사업 등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시민 공유 자산을 확보해서 임대를 해주고 지역의 자시 활기를 불어넣었던 기업들이 쫓겨나가지 않게끔 하는 선진 사례는 우리가 영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금융 지원과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고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금 안 쓰고 있는 유휴지 아니면 낙후된 정부 옛날 건물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거 또는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들 이런 것들을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는 굉장히 잘 쓸 수 있거든요. 네, 그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 중심의 사회 서비스죠. 사회 서비스에 우리 조합들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 주택 활성화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남양주의 별리 위스테이, 여기는 아까 금방 우리 대표님한테 말씀드리니까 470세대가 조합원이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거라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좋기는 좋죠. 우리 꿈이지 않습니까? 저희 단비도 지금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아주 특별한 거고 조금만 도와주면 근데 작은 규모의 어떤 이런 협동조합 주택 또는 공유주택, 쉐어하우스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제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참여와 공동체 기반의 사회 서비스 확대 마찬가지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보육과 교육 분야, 다 함께 돌봄센터 등의 사회서비스 위탁 활성화가 또 필요하고, 공동생활가정이나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들, 특히 많은 게 이제 공동생활가정이죠. 노인, 장애인,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헌신해서 일하고 있는데도 약간 사회에서 의심의 눈초리도 있고 하니까, 사회적, 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은 어렵더라도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으로 바꾸는 건 그래도 좀 비교적 용이하니까 바꿀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정책 제안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기반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비자 기반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중심이 된 그런 사회 서비스가 돼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주민 참여와 공동체 기반의 사회 서비스 확대도 비슷한 내용이죠.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지 저층 주택 중심으로 마을 관리소를 만들고 이 마을 관리소가 중심이 돼서 마을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걸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니 이 기반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유휴 공유재산 생활 SOC 연계사업 확대도 뭐 큰 그림에서는 비슷하고요. 그래서 공유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사업으로 만들어서 몇십억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미 사회적 경제들한테 하는 사례도 좋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요새 유튜브에 14억이 들어갈 거를 몇 천만 원에 끝낸 공무원 사례가 막 나와요. 그래서 이 큰 공설 구장이죠. 공설 체육관에 야외에 있는 낡은 플라스틱 의자를 다시 재활용하거나 다시 설치하는 데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불로 토치가스로 이렇게 그을리면 아주 새 것처럼 금방 바뀌더라고요. 이런 혁신 사업들은 우리가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낡은 공유 재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만 열어주면 SOC 사업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창업 지원이 모두 다 종결돼서 우리 시장에 다시 들어올 우리의 후배들, 동료 기업들을 이제 만날 일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거 다시 복원해야 되고요. 도시재생, 농촌재생 등등의 지역관리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 여러 번 지금 말씀드리지만 사회서비스 분야에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에 이러한 특화 창업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요양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등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건 알겠고 우수하게 잘된 성미산 마을 사례 같은 것들도 알겠는데 막상 해보려고 그러면 우리 지역의 좀 조직들, 저 하나씩이 너무 작은 조직들이고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이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의지가 있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상생과 협업 기반의 공목 상권 창출이 꼭 필요하다. 여기서 발전하게 되면 후회 서비스의 협의체로서 가게 되겠죠. 그래서 골목 상점과 협의체의 조직화를 꼭 지원해야 된다. 낡은 시장들을 개보수하는 사업에 수백억이 들어갔는데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문제들도 많이 봤죠. 이게 이제 비슷한 정책 사업으로 시장은 다 건드렸고 이제는 골목으로 정부에서 들어와서 골목의 인프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데 일회성 사업으로 수십억 갖고서는 지붕 만들어준다고 골목이 활성화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골목 상권 안에 지역 주민 간의 호혜적인 협의체 조직이 만들어져야 된다까지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원, 저소득 또는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 수급자 아니면 조건부 수급자 분들에게 돈을 주는 건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 근데 이 비용이 아니고 사실상 투자였다라는 점을 그동안 우리가 계속 얘기했어도 이게 데이터로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데이터로 드러날 수 있게끔 장애인은 고용을 통해서 또는 조건부 알코올릭 조건부 수급자를 고용을 통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사회적 편의에 대한 경제적 입증도 같이 할 수 있는 걸 우리 보고 하자고 하지 말고 이제 정책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을 같이 해주자라는 게 있고요. 초기 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초기로 마중물을 좀 넣으면 그분들이 마찬가지로 이런 효과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래도록
고용이 유지되더라 하는 것에 대한 입증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초기 고용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이 좀 각각을 옥석을 가리면서 지원돼야 된다 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R&D 지원 사업도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R&D 사업의 특수성상 우리 사회적 경제에 있는 분들은 서비스가 좀 많은데 제조업이나 아니면 뭐 과학기술로 특화된 이런 사업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다. 그것이 아니라 사회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R&D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코칭 시스템이나 기술 개발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제안할 거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사업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의 우리가 이미 플랫폼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삿짐 앱도 있을 테고 대리운전 앱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일자리가 필요한 여성들, 맞벌이 여성들에게 단기 아이들 돌봄 뭐 이런 것들 등등등등의 플랫폼 사업에도 사회 서비스 영역들이 충분히 진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요구할 것이고요. 사업 개발비 지원이 다 끊겼죠. 이거 복원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재 양성 부분이죠.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대표님들은 가장 큰 소원이 내가 없어도 이 조직이 살아남는 거. 그리고 당장 이제 이 힘든 일을 좀 다른 조합원들이 돌아가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늘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못 벗어나고 못 도망가는 이유는 그만큼 리더로서 다음 리더를 우리가 성장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끊어지면 누가 하지 이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년씩 일한 조직원들 중에서도 리더로 성장하지 못한 리더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성원들을 리더로 양성할 수 있는 인적 양성 체계를 만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중앙에 컨트롤 타워가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성장의 사다리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지고 그런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 임원에 대한 내용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가면서 임원을 하는 건데 임원을 했다는 이유로 나머지 불이익적인 노동자로서의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옥석을 가려가면서 각자 기업별로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까지 저희가 정책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설명을 막 했는데 잘 했는지 모르겠고요. 우리가 전체가 합의한 정책 제안 내용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김현우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0분에 30분이라고 얘기했는데 딱 30분 근처에 가서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가 내용이 다소 많은 것 같지만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한테 꼭 필요한 정책들이 많이 담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다음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감시의 눈초리를 다 같이 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장례 정리를 한 다음에 각 정당에서 참여하시는 정책 담당자분들 모셔서 우리가 제안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각 정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정당에 다 연락을 드렸는데, 여기 국민의힘은 토론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렇게 응답이 온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새진보연합 사회적 경제본부에서 본부장으로 계신 또 새진보연합 영입인재 1호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승석 본부장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 영역에서 함께 전국적으로 이런 사회적 경제 정책과 또 행동을 함께 조직하고 계신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 하재찬 상임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제 가운데는 저희 이제 토론의 자장으로 역할을 이제 해주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한남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를 이제 지내셨고요. 대학정책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강신철 소장님을 자장으로 이제 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민주당에서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의 노준호 정책실장님 이제 모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의 신민기 대변인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앉은 순서대로 소개를 드린 거고요. 오늘 토론회는 우리 강신철 소장님이 자장으로 이제 역할을 이제 해주실 거고요. 우리 강신철 소장님께 마이크를 이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엄중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참 그 안 좋은 말이 돼버렸는데 그 엄중한 시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사회적 경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은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의식을 깨트리고 우리들의 삶을 건드리고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심의 반란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오늘 그 여론조사한 거 그 사회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많은 안들을 만드셨는데 이번 지금부터 시작하는 토론회는 여기다 뭘 더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전 잠깐 들으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정책 제안을 보면은 나라도 하나 세울 것 같아요. 없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 우리 그 사회적 경제 그리고 단체 협동조합 이런 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존재 그 이유를 분명히 보여줘야지 이게 나중에 법으로 통과될 그 가능성도 높아지고 하지 이렇게 너무 많은 거를 담으면 물론 이제 지금은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모든 영역에 대한 가능성들을 다 열어놔야 되니까 시작은 참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포커스를 좀 맞춰서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냐. 그래서 각 정당에서도 각 정당이 갖고 있는 특색이 있잖아요. 뭐 여기 녹색정의당이 왜 노란 옷을 입고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녹색 옷을 입고 나오셨으면 더 눈에 확 띄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경 문제, 기후 문제, 그리고 뭐 노동 문제, 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하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당에서는 어떻게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이게 정책으로 만들고 관철시킬 건지 이렇게 좀 초점을 좀 맞추면서 토론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진행은 패널 분들 4분께서 약 7분 정도 발언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상호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질문 받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의 각 정당의 입장 이런 거를 들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도 이제 이쪽 이게 고스톱 방향인가요? 어떻게 되죠? 이쪽부터 이승석 본부장님, 새진보연합 사회적경제본부의 이승석 본부장님부터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7분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앞에 시간표 시계를 보면서 하면 되니까 거기 있습니까? 예, 이 자리에 계신 뭐 사회적 경제 여러분들은 뭐 사회적 경제 역할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생략하고 바로 이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진보연합은 크게 이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방향에서 이제 22대 총선에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새롭게 입법하는 부분, 그다음 기존의 법령을 재정비하는 부분,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자체를 활성화하는 부분, 그래서 각각 5개의 공약들을 정리를 했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서, 이제 마지막에는,
정책 협약을 거쳐서 국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번 22대 총선 사회적 경제 공약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당사자 조직과의 이제 사전 미팅을 통해서 협약을 거치기 전이기 때문에 최종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동안에 이제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내용적으로는 정리된 상황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개의 입법 관련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해 주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은 각 중앙부처별로 각각 이제 사회적경제 5대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처가 다르잖아요. 그로 인해서 중앙정부도 칸막이가 있지만 우리 민간에도 그것이 또 하나의 칸막이로 적용되고 사업이 중복되고 굉장히 통합적이고 안정적인 관리가 어려웠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은 그런 것이고, 아까 김현우 상임대표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당길 내용들은 저도 지난 이제 2년 가까이 이제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여러 논의들을 진행했습니다만, 그것들은 이제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정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충분한 조정 과정을 거쳐서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하도록 저희 당과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 경제의 특수성과 맞지 않는 현재 법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협동적 기본법을 비롯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현실적이지 않은 법들을 다 제정 또는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공증과 관련 면제로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협동조합의 서면 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하는 문제라든지, 기본법상 조직 변경할 때 전원 동의 규정, 그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연합회 회원가입 허용 문제라든지, 신협의 타법민 출자 허용 문제라든지, 저희가 그동안, 한 90여 개의 제도 개선 사항들을 쭉 다 뽑았거든요. 이 중에서 순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먼저 이렇게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 지원 사업에 있어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사실은 이제 사회적 가치를 보다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공공구매 확대의 종합 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구매의 목표를 확실히 제시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공공구매 물품들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사회적 경제에 진입하도록 이렇게 돕는 종합적인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실질적인 확대를 위해서 별도의 지원 조직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현재 조달 체계에 사회적 경제가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정보 파악, 영업, 공사 관련 사업 투지를 위한 신청서 관리라든지 사업계획서 작성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전문화된 지원 조직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 조직 설립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경제 우리 마청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자활기업이잖아요.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와 이렇게 담당하면서 사실 사회적경제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거리감을 좀 느끼고 있는데, 저는 자활기업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경제의 한 영역이라고 보고, 자활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들 중에 시급한 것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체계적인 지원을 제도화하고, 원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지고 있는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육성과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 법안들을 충분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이 문제는 다 시간이 벌써 저렇게 흘렀네요. 사회적 관계를 지원할 공제사업과 관련한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사회연대 신협을 저도 만들려고 정말 여러 곳을 다니고 그랬는데,
이 상당한 장벽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개정하자면 우리가 금융 쪽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7번은, 6번은 제가 좀 빼고요. 7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저는 이제 기후와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가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햇빛 에너지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가 상당히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이제 시민 발전이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햇빛 에너지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여기서 얻는 소득들을 매년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사회적 경제에 햇빛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의료 돌봄,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의미가 우리 들어섰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군데도 방문했습니다만, 지역에서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서비스 확대를 위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위기 탈출을 위한 상가협동조합도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상가협동조합 육성 및 동일상가 동일업종의 과도한 진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회주택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아까 위스테이도 말씀하셨는데, 위스테이를 제가 이제 영예인이랑 같이 가보고, 야,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두 곳밖에 없다는 건 참 문제다. 이건 전국 광역시도로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 관련해서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들을 반드시 개정해서라도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말씀드리면, 새진보연합은 어쨌든 사회적 경제를 1호 인재로 영입한 정당입니다. 그동안 지난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의 우군으로서 가장 강력한 활동들을 해왔고, 철학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기본소득과 사회적 경제는 이 국가의 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그것의 결과를 누구에게 돌려줄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가치 철학적인 면에서 동일하고, 또 기본소득이나 사회적 경제가 함께 걸어가는 과정에서 상호 보완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사실은 새진보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22대 국회에서도 사회적 경제의 가장 든든한 우군으로서 새진보연합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약속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분만 새진보연합이 어떤 당인지, 그 기본소득당, 뭐 용해인당, 거기 그 세 당이 합친데 거기인가요? 뭐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새진보연합은 이제 용해인 의원이 있는 기본소득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3당이 통합한 것이고요. 여기에는 기본사회, 사단법인 기본사회 쪽도 그렇고, 또 뭐 국가혁신자문회의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정우 전 청와대 그 정책실장님을 비롯해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제가 이렇게 해서 좀 시민사회 영역을 어느 정도 포괄하면서 3당 연합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만 모르는 게, 사실 순서를 우리 하재천 상임이사님께서 전반적으로 사회 경제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전반적인 개념하고 이걸 설명을 하고 그 각 정당의 입장을 들어봤어야 되는데, 제가 이 순서, 우리 사회자님이 그렇게 잡아놓는 바람에 조금 이렇게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재천 상임이사님이 좀 그 포괄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회적 경제에 이해가 다 대신 알고 계신 분들이어서 뭐 그것보다는 요번 총선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는 그럼 어떤 역할,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 위기 사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네, 두 분 정리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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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사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넘어가기 위해서 중간에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위기 사회라고 하는 건 이미 오래됐습니다. 2015년 유엔이 그 지속가능 발전 지표 17개를 발표를 했죠. 그때 이미 지속가능의 위기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사회화됐던 거고요. 그때 2015년에 그 유엔이 발표할 때 그러면 이걸 어떤 걸 가지고 실행할 거냐라고 했을 때 사회 연대 경제라고 하는 것,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효과적인 실행 도구다라고 하는 것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라고 하는 사회를 어떻게 관리해서 넘어갈 거냐, 그리고 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경제는 유의미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원고를 준비했고요. 신이 된 시장이라고 하죠. 네. 그 조물주 위에 건물주, 뭐 이게 가장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시장이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좀 있죠. 지구적인 위기가 오는 상황까지 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그 시장을 견제할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시민사회도 마찬가지고, 공공도 마찬가지고, 이 경제 모든 것들이 경제에 의해서 견제를 할 수 없는 이런 사회죠. 그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기후위기에서 이 탄소 중립 사회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유진 박사님, 그 녹색 연구소에 계신 이유진 박사님은 중간에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그 사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 안에서 위기 사회를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잘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넘어가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작년 유엔이 4월 달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통과시켰죠. 그런 것들이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그러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이 남죠. 정체성 보고서를 연대회의가 2022년도에 정리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 정리할 때 저희가 한 7가지의 문제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시장의 원리가 지배하는 경제, 경제적 풍요로움이 있지만 악화되는 인간들의 삶, 그 중에서도 갈등이 심화되는 인간 존중의 후퇴, 유대 해체, 사회적 격차, 지방 소멸, 수도권의 일극화, 돌봄의 위기, 기후위기와 생태변화, 과학기술이 초래한 삶의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체성 보고서에서는 언급을 했고, 이 부분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과제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가 발달하는 그 과정에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성했습니다. IMF 때 이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회적 기업이 호명됐죠. 사회적 기업이 그 일자리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이런 주체들이 그 문제를 효과적으로 잘 해결했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곳으로 인식된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자꾸 일자리 창출로 협소하게 바라보는 측면들이 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체성 보고서를 쓰면서 2가지 우리가 과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연대 효능감입니다. 우리 서로가 연대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라고 하는데 연대에 대한 효능감을 우리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2번째는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 체감도가 낮다. 이 2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과제가 우리들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가져야 될 지금의 의식은, 사회적 경쟁은 지속 가능한 사회에 대한 전망을 포기하지 않고 불평등, 생태 위기에 대한 연대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고, 그걸 통해서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이러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 이러한 과제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과제 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이러한 측면 안에서 총선이라는 것들을 조금 바라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2번째는
우리 사회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지배하는 사회죠. 불균형한 사회입니다.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민사회라고 하는 NGO, NPO, 비영리로 이야기되고 있는 그 시민사회가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포지션을 잡도록, 그것이 중심을 잡도록 하는 그런 측면 안에서 사회적 경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경제 권력도 견제하고 그 정부 권력도 견제하는 그런 힘들을 세우는데 사회적 경제가 역할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 이 두 가지 측면들을 생각해보고 총선을 한번 대응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총선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 그렇죠?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으로 뭔가 정의되어 있는 그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작동하고 운영되는 것들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공화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공화주의.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공화주의를 촉진하고 있느냐, 공화주의를 저해하고 있느냐 관점에서 봐야 된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성문법이 체계 속에서 보면 법 제도 생태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느냐에 따라 활동의 활성화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사회가 구축하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적 경제는 시민주도로 해왔던 측면들이 한 측면이 있고요. 국가주도로 된 측면들이 한 측면이 있습니다. 생협, 신협 이런 데들은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쭉 만들어진 것이 토대가 돼서 제도화가 됐던 거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나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촉진됐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거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를 정치적 프레임에 가두어두는 지금 정치 환경이 있습니다. 이거를 배제하고 총선을 논하기는 어렵다. 현 여당이 사회적 경제를 일정적인 정치적 프레임에 이렇게 가두는 전략을 저는 개인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를 저는 상수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그 사회적 경제의 총선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로 나가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유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 그 구현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현 야당들이 동의한다라고 하면 그 동의에 대한 것들이 이번 총선의 공약으로 드러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간을 또 길게 만드시고 계세요. 각 정당들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활성화 관련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당을 넘어선 국회 내에 사회적 경제 포럼이나 사회적 경제 연대 포럼이나 이런 포럼들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유엔에서 정의한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말씀하셨었는데 제도 생태계 구축하는 거, 정책 생태계 구축하는 거. 근데 정책 생태계를 구축할 때는 우리나라가 발전해왔던 경로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발전해왔던 경로가 있는데 사회적 경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죠. 이것이 어떻게 상호 협력적 개별성을 갖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 전달 체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사회적 이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문제 해결을 촉진해야 된다. 뭐 그 협동주택이나 뭐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그 다양한 시민 발전이나 뭐 이러한 활동들, 또는 뭐 이렇게 지역 화폐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노력들을 촉진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뭐 공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러한 노력들을 좀 같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지역 내 이 순환되는 형태, 뭐 요새는 그 CWB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로컬푸드 공부할 때 내발적 발전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역 선순환 경제 뭐 이런 것들로 이해가 되던데, 그러한 전략들을 세우는 것에 이러한 사회적 경제가 중요한 역할들을 할 거고 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회적 경제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 그 자발적인 결사에서 민주적인 통제 형태로 발전을 하고 그것이 시장과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갖게 되고 협동적인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것들로 이렇게 발전 경로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전 경로를 가져가는 과정 속에 다양한 협동적 지역사회를 만드는 시도들이 좀 있었지요. 대전도 저는 이제 이음이 되게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음이 촉발이 돼서 협동적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중요한 씨앗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협동적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단계로 쭉 가더라 역사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좀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위기 관리 과정을 통해서 위기라고 하는 사회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회로 갈 거냐라고 하는 거가 저는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딱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러한 좋은 사회를 상상하고 상상한 것들 우리 스스로 참여하면서 해결하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사회적 경제만한 게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한 상상들과 실천들 했던 사례들을 자료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49쪽에 보시면 제가 경험한 건데요. 어느 아파트 단지를 갔더니 그 경비 한 분을 해고를 하면 10,000원씩 그 돈도 덜 내고 뭐 이런 공지가 뜬 거예요. 그래서 총회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10,000원씩 더 내면 한 사람을 더 고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더 고용할 수가 있고 우리의 불편한 사소하지만 불편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사회적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가 그래서 꼭 필요해 이렇게 보면 물음표가 달릴 수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 소소한 시민들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 왔던 그것들이 커져서 큰 덩어리 형태로 만들어졌던 과정들을 보면 저는 이 아파트에서 10,000원을 깎는 게 아니라 10,000원씩 더 내서 굉장히 큰 효과들을 냈던 이러한 것들을 사회적 경제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한 것들을 각 정당들이 구체적으로 공약이나 당내 구조나 이런 걸로 드러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른 것들은 자료를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어떻게 우리 사회의 중심을 잘 잡느냐 하는 것에 같이 함께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하나도 빼먹으면 안 되는 말들이라서 그냥 제지 안 하고 다 들었습니다. 제가 이 사회적 경제의 정책 토론회에 좌장을 한다니까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요. 이게 단어 조합이 좀 부조화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사회적이라는 말과 경제라는 말하고는 이렇게 대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학문의 뿌리를 끌고 올라가 보면 저기 그 경제학의 대가도 앉아 계신데 저는 뭐 경영학을 했습니다. 경제학의 한 분야가 경영학인데 경제학의 덧뿌리를 훑어 올라가면은 왜 아담 스미스부터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뭐 마르크스 이 사람들이요 윤리학자예요. 우리는 경제는 돈만 이렇게 생각하고 자본주의하고 자꾸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는데 우리 삶의 그 편의성을 도와주는 학문이 경제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윤리학에서부터 경제학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적 경제를 이게 사회주의 뭐 이런 거하고 자꾸 연결을 해서 이거 마치 복지 제도를 확대한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런 인식이 오늘 참여한 분들한테도 나타난 게 국민의당이 왜 안 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을 대표한다는 당이라고 당색은 내세우면서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사회적 경제 이런 거 활성화하고 여기 뭐 대전시에서는 예산도 막 줄이고 뭐 국가에서도 예산을 줄이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돈 아낀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게 뭐냐면 사회적 비용이잖아요.
이 사회적 경제가 무너지면 이 협동체, 주민자치, 공동체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은 우리가 치러야 될 그 국가가 치러야 될 사회적 비용이라는 걸 어마무시합니다. 우리가 그걸 목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경제는 활성화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런 거를 정당들도 좀 정확히 알고 정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토론에 나가서 국힘당하고 이렇게 정책 토론회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돈 쓰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복지의 일환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게 우리 돈 버는 방식이다. 예. 그렇게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노준호 정책실장님 발표 듣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 맡고 있는 노준호입니다. 앞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시간을 많이 쓰셨는데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사회자께서도 이 선택과 집중을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각 분야별 영역에서 그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정당에서는 입법 문제겠죠. 그 중에서도 이 사회적 경제 분야에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통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할 텐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방금 전에 또 사회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이 토론회에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좀 제대로 된 토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사회적 그 경제 기본법이 왜 통과가 되고 있지 않을까 지금 앞서 우리 교수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9년째 지금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인식의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회적 경제가 이제 어떤 재정 지원이 어떤 단순히 보조금 이런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국정 기조거든요. 이건 엄연히 사회적인 투자라는 데 방점을 둬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난 2022년 말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조사를 보니까요. 사회적 기업 중 총 고용인원 63,034명 이게 22년 말 통계입니다. 여기서 61%인 38,597명의 그 고용인이 다 취약계층인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회적 경제 분야가 그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많은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고 있다. 정부를 대신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포퓰리즘적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회 3법, 저희 사회적 경제 3법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적 경제 기본법. 그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명은 구체적으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와 함께 또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라는 걸 또 제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을 기업, 또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기업이 만든 제품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구매를 통해서 이들 기업에 대한 판로를 촉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즉 이제 판로 기본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개 그 사회적 경제 3법이 현재 그 국회 재정위원회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 제정에도 통과를 위해서도 힘쓰겠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그동안 여야가 함께 이구동성으로 필요하다고 발의했던 법안입니다. 근데 이 기본법이 국회에서 이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이유들을 좀 몇 가지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재부하고 공정위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반대 이유를 보면 이제 장애인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우선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시장 경제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국민의힘 뭐 오늘 아마 그 국민의힘은 사회적 경제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자가 들어가는 어떤 단체에서도 이렇게 토론회를 제안하면 다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뭐 여러분들은 무슨 뜻인지 뭐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안 왔다라고 생각하고, 예, 이게 윤석열 정부의 인식입니다. 예, 이거를 총선을 통해서 정확하게 심판하지 않으면 정말 사회적 약자들이 설 자리는 없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뭐 국고를 좌파단체의 현금 인출기로 전락시키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해가면서 이제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했고요. 그 나머지 두 개의 법안 역시 사회적 경제 3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약속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치적 발언은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하재찬 상임이사님께서도 이제 우리한테 준 키워드 중에 이제 연대 효능감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거에 대한 공감을 하셔요. 그죠? 연대 효능감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 근데 아까 이제 역사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 이렇게 다분화된, 그러니까 다양화된 이런 사회에서, 그리고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연대 효능감을 기대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에 의해서 이런 사회적 경제, 뭐, 협동조합, 그 주민자치운동,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기는 점점 힘들다는 거를 여기 계신 분들이 알 겁니다. 뭐, MZ세대 얘기 안 해도 아시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이 교육 체계가 그렇게 개인 중심의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게다가 디지털 사회가 더 그걸 강화시키고 있어서 자기만 아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연대 효능감을 기대한다는 거는 자발적인 노력으로는 너무 힘들고 시민들 운동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입법이 필요한 거고, 이걸 국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비용을 안 치르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들이 주장하는 그 시장 원리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 사회적 경제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정당에 계신 분들은 설득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 국가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를,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 국가 경제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를 좀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잘 설득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변인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토론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사회적 경제를 키워나가기 위해 애쓰시고 있는 모든 분들께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신민기라고 하고, 원래는 정은희 사무처장님께서 참석하기로 하셨었는데 이제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녹색정의당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등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늘 노력해 온 정당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양형 의원이 발의에 참여해서 발의됐지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저희는 19대 국회에서부터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마련이 돼야 된다. 사회적 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기본 원칙을 세우고 방향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사회적 경제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녹색정의당이 앞으로도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특색이나 정당의 어떤 색깔을 강조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녹색정의당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정의당이, 진보정당과의 연합을 하기 위해서 녹색당과 함께 해서 이제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한 정당입니다. 네.
그래서 녹색정의당은 저희가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는 이런 강령으로 계속 활동을 해왔고, 이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는 게 보편적 복지 아니면은 뭐 훌륭한 복지 제도를 어떻게 세운 것, 그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탐욕, 그리고 승자 독식, 무한 경쟁, 불평등 이런 것들을 넘어서 연대와 협동, 배려와 협력 이런 것들을 공동체의 가치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제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이런 사회의 연대를 바탕으로 한 경제, 대한 경제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사회 비전으로는 녹색 사회, 돌봄 사회, 평등 사회 국가를 실현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작년 말쯤에 결정을 했습니다. 녹색정의당 전체가 이 비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전에 있어서 이제 사회적 경제 운동이 단순히 협력 관계나 어떤 일부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이 비전 자체의 필수적인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핵심적인 건 1번, 4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은 시민 참여를 통한 사회 연대 경제 활성화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꾸준히 얘기해왔던 공약이고, 이제 첫 항목부터 보시면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법, 사회적 경제 판로 지원법 이 세 가지 법을 제정해서 이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저희가 공약으로 약속을 드리고요. 그 다음 사회적 금융 그리고 시민 자산화의 지원을 하겠다. 금융 지원 부분은 이제 4번 항목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다음에는 일자리 보장제를 결합해서 사회적 연대에 인재를 공급하고 또 인재를 양성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분들이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활로를 찾고 또 사회적 경제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런 과정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사회 정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을 공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2번, 3번은 저희가 그런 이제 고민의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은 이제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거대 자본들이 독점을 하고 생활에 가장 가까운 서비스, 예를 들면 플랫폼 경제 아니면 다양한 경제 주체로서 이런 부분들을 독차지해 왔던 부분에 있어서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문제 의식에서 공유에 기반한 민주적 플랫폼 경제, 그리고 3번 노동자 소유를 통해 기존의 기업도 이제 사회적 경제에 바탕을 둔 조직으로 바꿔나가겠다. 그런 약속을 드리는 부분들이 2번, 3번이고요. 그리고 4번은 저희가 어떻게 지역의 자산을 마련하고 또 사회적 경제 주체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의 금융 제도가 사회적 경제 단체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저희 2024년 핵심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고민에서부터 지역 공공은행, 녹색 공공은행 이런 개념을 이제 한국 사회에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 내에서 생산된 부가 지역 내에서 순환되도록, 그리고 이런 지역 공공은행이 단순히 대전에 은행이 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대전 지역에서 공공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또 지역 민의 삶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바탕으로 한 공공은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지역 공공은행을 저희 핵심 공약 중에 하나로 해서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적 경제 단체에서도 이 지역 공공은행을 통해서 금융 지원들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사실 사회적 경제를 지금까지 사실상 적대시하는 듯한 그런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또 건전 재정을 강조를 하고 예산을 축소하면서도 또 모순적으로 감세를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들이 확실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희 녹색정의당도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기존의 자본과 자산을 바탕으로 한 그것의 수익을 최대화시키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는 기존의 기업들의 감세를 주고 뭐 면세 혜택을 준다는 것만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시스템들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경제와 파트너 역할을 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나 불평등의 위기, 돌봄 위기들을 해소해 나가야 된다.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저희가 사회적 경제와 함께 한국 사회의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각 당의 지금 제안된 정책들이 그 대전시당의 의견인지 아니면 중앙당이 이게 이미 다 같이 공유한 의견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저희가 받아온 자료는 중앙당에서 이제 정리를 해서 받은 거에 플러스 이제 대전시당이 지역으로서 고민하는 부분까지 해서 공유드리는 자료입니다. 예. 다른 당도 마찬가지인가요? 더불어민주당도 예, 예. 그래야 뭐 좀 조금 기대를 걸어보지. 그냥 여기 대전시의 의견이면은 지금 네 분의 패널 분들의 지금 발표를 들었는데 패널 분들끼리 서로 좀 그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먼저 그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뭐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하시죠. 다른 당의 정책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거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고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이 플로어에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보니까는 오늘 의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 분들만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궁금한 것 그리고 각 당에서 내놓은 이런 정책들이 뭐 실현 가능성이나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게 있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손 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무선 마이크 갖다 드려도 지금 될 것 같은데요. 질문 없으세요? 그래요? 네. 그 부담 느끼실 텐데. 근데 다 운동하시는 분들이라서 한 말씀 다 하시잖아요. 네. 그 기탄 없이 지금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다 이해가 되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발표 내용이 마음에 드시나 보죠? 저는 이제 없으면 그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 의견 조금 말씀드리면 그 지역 공공은행 이 부분이 좀 저는 걸렸어요, 솔직히. 예. 이걸 굳이 사회적 경제에서 이런 의제를 다뤄야 되는가? 왜냐면 뭐 아시다시피 그 지난 지자체장 선거 때 지역 은행 설립하겠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체 말이 없긴 하지만 그게 현재처럼 뭐 토스니 무슨 카카오뱅크니 인터넷 이런 은행들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지역 공공은행 설립하는 거를 저 개인적으로는 타산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녹색정의당에서 그런 거를 그 정책 제안을 하신다고 그러니까는 좀 궁금해요. 그게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시장, 금융시장에서의 그런 흐름, 지금 있는 은행들도 지금 그 뭐 은행 착구도 다 없애고 여러분 거의 은행 안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금융시장이 급격히 재편되고 있거든요. 이런 때 물론 있으면 좋겠죠. 우리의 바람이니까 우리 대전 충청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그 서민들의 그 금융 지원을 위해서 지역 은행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녹색정의당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 약간 연관된 질문일 것 같아서. 네. 아까 이제 김석 부장님도 사연대 실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사연대 실업을 추진을 하다가 좌절했었고 좌절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약들을 개선을 해서 계획이면 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겠다는 이제 말씀이실 것 같아요. 그 의견도 좀 듣죠. 네, 그것도 관련돼서 그게 진짜 필요한 건지. 네. 이런 것들도 예, 먼저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녹색정의당만의 어떤 독단적인 모델은 아니고 다른 뭐 진보당이나 다른 진보정당들과 어떤 고민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에 바탕이 될 수 있는 법도 제정을 하자라는 목소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공공은행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 타산성의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게 다른 어떤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은행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충분히 하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 공공은행을 제안을 하는 이유는 수도권으로 모든 부가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은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했던 사람들도 다시 어떤 부라는 것은 다 수도권에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런 전국적인 은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타산성으로 우리가 모두 생각한다면은 그 부분은 사실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회적 경제의 그런 지역 사회의 가치를 구현한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도 이 지역 공공은행이 결국에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우리가 지역이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경쟁을 해서 뭐 수도권보다 나은 경제 상황을 갖추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의 각 지방이 균형을 맞춰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그런 문제 의식에서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서비스 기업의 뭐 인프라가 충족이 돼야 된다. 좋은 기업이 와야 된다. 그런 문제만 계속 얘기가 되어 왔지만은 이번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금융에 관한 부분들도 지역 사회의 그런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금융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저희는 지역 공공은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역 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지역 화폐를 통해서 지역 공공은행이 이 지역 화폐를 연동을 해서 사업을 수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의 지역 공공은행이 지역 사회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어떤 파트너로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공공은행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방침입니다. 작년 한 2년 됐죠, 그죠? 그 동안에 이제 연도의 사회적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회적 경제가 지금 뭐 전국적으로 사람도 많고 이 사회적 경제 전체를 묶으면 충분히 하나의 이제 상호 공제 형식의 신협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회연대 신협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도 깊숙이 개입을 했으니까 일단 신협중앙회가
경제가 한 1차적인 장벽이 되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가 장벽이 되는데 외면적으로 이렇게 내거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하면 되게 부실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야 어디 운영이 되겠냐 이런 거를 내걸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만나면서 느낀 거는 기존이 이제 금융권에 저항 장벽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들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어떻게 하면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제재 조건을 거니까 이제 서울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현재 법적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상호 뭐 어쨌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정부적인 차원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서울 지역으로 한정해라 이렇게 이제 역제안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하나를 하려면 이제 서울에서도 주체가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 자본이 모여야 되고 이러한데 현재 하나의 광역시 뭐 이런 차원에서 진행해서는 가뜩이나 더 어려울 수 있는 거를 더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어서 이거는 이 조건을 깨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접자가 아니라 당분간 접자 이렇게 이제 최종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저도 이제 스페인에 이제 다녀오면서 이 사회적 금융이 사회적 경제 전체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 경제가 뭐 청와대에서는 800만이라고 하지만 뭐 이러저런 관변 이런 거 다 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00만 이상이 되는데 못할 이유는 없다. 이 저변은 이미 깔려 있다. 근데 이제 관련된 이해관계 충돌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하고 법령을 정비하고 그러면 최소한 작은 차원에서의 일반적인 금융은 아니더라도 상호 공제 형식으로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공제를 중심으로 한 지금 이미 뭐 전국주민협동조합연합회 이런 데서는 법적으로 하지는 허가받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상호 구조 기금들을 이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수면으로 드러내서 정적인 차원에서 상호 구조를 중심으로 한 공제 쪽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생협에서도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협도 이미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존의 장벽을 깨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게 추상적으로 막연한 필요성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저는 지방 공동은행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은행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차근차근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호 구조부터 시작해서 공제 이제 일반 은행으로 나아가는 이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정도로. 그 약간 이제 신협 만들면서 했던 것들 중에 약간 제도적으로 조금 더 첨언 말씀 하나 더 드리고 그 노준호 위원장님께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중간에 확 뺏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협은 상호금융이에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의 상호금융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게 저는 커뮤니티 금융 활성화라고 표현을 약간 바꿔서 하는데 그 파리 15분 도시 이런 도시가 그 30분 내에서 자기의 필요와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가 되려면 금융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공공은행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뮤니티 금융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우리들이 얘기하는 사회적 금융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인데 저희가 연대 신협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뭐 이런 거예요. 아까 대전에서도 발표했었는데요. 그 연대 회의는 26개의 연합체가 있고 27개의 개별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6개의 단체들이 속해 있는 기업들이나 조합들을 헤아리면 한 3,200개가 되거든요. 근데 3,200개는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조합원으로서. 그 연합체만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이게 저희는 거기에서 개인까지 들어가서 하나의 이 체계로 구축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 상호 부조에 의해서 개인의 그 사회 안전망뿐만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안전망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었던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제도적으로 걸림돌이 되게 많았고요. 신협은 다른 상호금융과 달리
타법인 출자를 못하게 막혀 있습니다.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저런 요소들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요소들이 좀 있고 생협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생협법에도 공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행 뭐죠? 법 다음에 뭐죠? 시행령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위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동하게 하는 이런 노력들은 계속해서 필요하고요. 지역 공공은행이나 이제 이런 노력들을 저는 아까 대전에서 발표했던 한판레츠나 한바페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역 공공은행이나 이런 것들을 그거를 지향은 하지만 당장 내년에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녹색정의당이 지역 공공은행을 대전에서 발표한 그 공약과 연결해서 조금 더 연구해 보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민주당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딱 갖고 온 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갔는데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명, 그때 당시 용해인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1명이었기 때문에 다수결을 해도 통과될 수 있었던 법이었거든요. 근데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과시킨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 의원 했던 분들이 노력했던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해서 그 여당이 이렇게 계속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이런 상황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 못할 경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회 전략은 없는지 저는 그 우회 전략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질문은 뭐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뭐 뼈아픈 질문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이 수백 개가 됩니다. 통과되지 않고 상임위조차도 열리지 않고 있는 법안들. 국회의 기본적인 원칙은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원만하게 조정이 안 됐을 때 물론 다수결에 의해서 표결로서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다수당의 어떤 힘에 의해서 표결로만 처리할 수 없는 것이 또 국회의 또 입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그러면은 민주당이 과연 사회적 경제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뼈아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분명한 거는 저희가 아까 우리 저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각 정당이 이와 관련된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활성화하고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회적 경제위원회 지금 현재는 진선미 전 장관님이 이제 그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사회적 경제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통과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피력을 하셨고 당의 기본적인 그 당론조차도 그 사회적경제법 통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기재부하고 공정위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했고 그리고 이제 국힘에서도 이제 물론 수적으로는 저희가 좀 앞서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좀 과감할 때는 좀 과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좀 저도 정말 그 몸을 담고 있지만 아쉬울 때가 정말 많아요. 솔직히 이러라고 의석 몰아준 거 아닌가.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 너희들한테 어떤 기대를 걸을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또 민주당에 많은 기대를 안고 지난 총선에 이렇게 표를 몰아주셨던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책을 충분히 지난 그 대선과 그리고 지방선거를 통해서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더 민주당은 선명해질 필요가 있다. 물론 이거는 당의 입장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저도 아쉬운 점이 참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제가 앞서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 부분
처리하는 데 노력을 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요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대표께서 기본적으로 그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또 노력을 함께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런 모임들이 자꾸 정치권에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결국은 정치는 여론에 의해서 방향을 잡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나와야지 그게 국회의원들도 해야지 내가 국회의원 되나 보다 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미지근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대화법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 그 주장을 펼치면 화려하긴 한데 공격당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게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 지금 나와 있는 정책 제안에 타 부서, 그러니까 정부 부서들하고 겹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그러면 고용노동부, 그것도 뭐 교육 양성 그러면 교육부, 뭐 이게 예산 이런 관련된 뭐 행안부 이런 식으로 정부 각 부처에서 자기네들이 고유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걸 건드려 이러면 이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뒤에서 막 로비를 하면서 국회의원들 막 회유하고 해가지고 방해 공작을 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지역 뭐 공동은행 이런 것도 공격받을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책 제안을 하고 어떤 법안을 만들고 할 때는 좀 다른 부서들하고 그 부딪히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고 우리만의 고유 특색을 강조할 수 있는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일단 법을 통과시켜 놓고 그리고 나중에 살을 붙여 나가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이게 더 필요하다 하면서 법을 개정하고 보완을 해 나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하는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또 우리 플로어에서 질문 저기 사회 가서 하시면 됩니다. 네, 같이 들으셔야 하니까. 네. 저는 그 하재찬 상임이사님께 질문이 하나가 있고, 제 정당 분들께 공통 질문 또는 공통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 그 대전 사회적 경제 비상회의는 두 가지, 그러니까 계기에 따라서 좀 만들어졌는데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어졌고 하다 보니 이제 총선이라고 하는 계기가 있어서 총선에서 또한 유권자로서 정책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인데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사회적 경제인들이 이런 정책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의논하고 행동하고 한 역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는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이 또 하나는 그러니까 뭐 정당에서 무엇을 다 그러니까 요청을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 과정에서 저희도 많이 학습하고 돌아보고 현황을 진단하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사실상 지금 과정에서 또 만들어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한 저희한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당에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녹색정의당에서도 중앙당의 입장 플러스 지역의 어떤 내용을 좀 덧붙여 주셨다고 했는데 저는 22대 총선이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제 지역에 아직은 지역에 저기 없는 데도 있긴 하지만 지역의 제 정당과 행정도 뭐 오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 당사자들 또는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된다고 했을 때는 공동체를 하고 같이 그 라운드 테이블을 좀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좀
상설적으로 의논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 정당에서 좀 오신 분들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연대회의에서는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런데 연대회의 차원에서 이후에 정책 활동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선거들을 좀 치렀죠. 여러 선거들을 좀 치렀고 그 치르는 과정에서 정책들이 해결된 것도 있고요. 제도 개선 과제를 연대회의가 한 5년 정도 취합한 거가 한 300여 개가 있었습니다. 300여 개 중에 뭐 이렇게 정리하고 그 이제 다시 의견들을 묻고 하는 과정 속에 한 49개로 작년에 정리가 좀 됐고 그 49개 중에 총선에서 또 주요하게 제안해야 될 뭐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지난 금요일 날 1차 이사회에서 정책 요구안들이 10개로 좀 정리가 좀 됐습니다. 큰 틀은 이 제도 개선과 관련된 하나,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하나, 이렇게 해서 10개 공약으로 이렇게 묶음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3월 초까지 각 정당의 이 정책 요구안들을 이렇게 전달하고 설명하고 하는 과정들을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정책 협약이나 뭐 이런 과정들로 쭉 해서 중앙당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연대회의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책 이사회에서 논의하면서 약간 수정 보완돼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지적이 좀 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거 수정하고 있는데요. 그 수정이 좀 되면 각 지역으로 대전은 뭐 이미 이렇게 활동을 하셔서 저희 연대회의에서 이렇게 각 위원회를 통해서 취합된 내용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각 지역별로 그러한 공약들의 작업들, 총선 대응들에 대한 작업들이 작동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들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 인식도 조사를 저희 사회적 경제 언론을 통해서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 관련된 활동들을 했던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후보들이나 의원들에 대한 언론과 같이 해서 인터뷰해서 어떤 공약들이 있고 향후 뭐 당선될 경우 어떤 역할과 활동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기록을 남기고 그 이후에 당선되면 그걸 근거로 이렇게 꾸준하게 인터뷰나 뭐 이런 활동들을 좀 할 예정이 좀 있고요. 매니페스토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사실 서울에서 매니페스토 때문에 회의를 하고 왔는데 물음표만 달리고 이렇게 결정된 게 없이 내려온 상황이어서 매니페스토에 대한 것들은 추가 논의된 것들에 대해서는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각 당에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짧게.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정체성이 이 사회적 경제 당사자였던 입장과 지금 이제 당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막 혼돈되는 것 같아요. 지난 이제 기본법 제정 투쟁과 예산 원상복구 투쟁을 거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랬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사실 잠자는 사자와 같다. 네. 인원도 그렇고, 사실은 각 전국의 면 단위까지 이렇게 세포처럼 퍼져 있고, 또 대부분 다 여론의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난 4개의 정권을 거치면서 사회적 경제가 정치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법 제정도 마지막 힘이 모자랐고, 예산 투쟁하는 데서도 거기에서 어쨌든 사회적 경제 역사 아마 우리나라 역사 최초로 국회 본청계단에서 400명이 모였잖아요. 전국의 주요한 분들이. 사실 저는 사회적 경제 역사에서 이게 하나의 사진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초에 우리가 정치적 걸음을 시작했다. 뭐 노동자들 또 뭐 요즘 의사들 이렇게 보면 자신의 이해관계 얽힌 문제 가지고 아주 그냥 생난리 아닙니까? 근데 사회적 경제는 사실 굉장히 점잖아요. 점잖은 것이 이제 지금의 어떤 제도적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길들여져 온 것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들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번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저는 큰
하나의 물결이 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총선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아까 민주당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수없는 민주당 의원들 사실 만났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방이 부족해 늘.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러저런 뭐 노력도 해왔고 이러저런 제안도 해왔고 그렇습니다만 이 새진보연합이 선택한 거는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보겠다. 작은 정당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용해인 의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역할은 수많은 의원이 있는 정당이 아닌 작은 정당이라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은 큰 마지막 한 방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하려고 사실은 들었고 제안하신 것처럼 그 사회적 경제와 여러 마을 공동체 우리 운동 그다음에 각 정당의 라운드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의견들을 좀 더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한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저를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짧게 얘기를 드리자면 녹색정의당은 결국에 사회적 경제와 그 가치에 동참을 하고 있는 정당,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대전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녹색정의당 당원들이 또 이 사회적 경제의 적극적 참여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사회적 경제 플러스 지역의 공동체 그런 원탁 회의를 꾸려주신다면은 저희는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방금 제안해 주신 것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참여를 하겠다를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거 자체가 큰 의미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사회자께서 정말 그 진행을 하시면서 핵심을 짚어주신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각 당들이 정책들을 갖다 말씀을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 이게 시당의 공약인지 중앙당의 공약인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정말 이게 중앙당에서 당론으로 결정돼서 추진되고 있느냐 아니냐. 저는 이 문제도 좀 비슷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정당과 또 시민사회단체 또 이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라운드 테이블 참 좋고요. 함께 지역적으로도 꼭 중앙에서가 아니더라도 지역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또 이것이 꼭 실제 지역에서는 어떤 뭐 지방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충분히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제가 역으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중앙당의 이런 그 논의 구조를 그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각 위원회들을 활성화해달라는 그런 요청들을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기본적으로 제대로 돼가지고 정책적으로 지역하고의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식을 오히려 그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열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어쨌든 이 가치에는 저희가 동의한다라는 말씀은 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역으로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걸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한술 더 뜨시네요. 그렇게 가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이 사회적 경제 이런 정책 제안 그 토론회가 이게 대전에서 처음 지금 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들불에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중앙당 차원에서도 그런 대토론회가 열릴 수 있도록 각 당 대표들이 모여서 그런 자리도 여기서 역제안하는 게 걔들이 하주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지역에 생각이 있는 분들이 그걸 제안을 해가지고 그런 큰 모임도 만들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또 이렇게 뭐 언론에 알려지고 지금 뭐 여기저기 언론사에서 지금 취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널리 알려지면 다른 지역에서도 용기를 얻어서 들불처럼 여기저기서 이런 제안들이 나오고 그러면은 정치권이 관심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그 의미 있는 토론회를 열었고요. 시간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신 분들께도 다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